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김용남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네. 자, 앞서 브리핑 두 분과 함께 같이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서민경제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취약계층 금융 지원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장치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부터. 아직 정리는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들으셔가지고. 다만 이 경제부총리 브리핑 내용에서 좀 이런 점들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점들은 어떤가라는 것들 의견 좀 주시죠. 김영남 의원님. 우선 내용상으로 볼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 예. 그리고 정책 방향도 제가 보기엔 맞아요. 이게.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잖아요. 용방불패 TV라고.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나눠주자. 모든 국민에게 현금 지원,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액적으로는 51조가 넘는 돈인데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를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연쇄 부도를 막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아야 될 때지 지금 골고루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절대로.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다닐 수가 없어서 소비가 얼어붙은 거기 때문에 뭐 온라인 쇼핑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완전히 정책 방향이 틀렸다. 그렇게 한 2주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집중해서 부도를 막아주는 프로그램이죠. 정책 방향은 옳았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어야 된다 이게.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집행이 되려면 그래도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남은 건 속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집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요. 동의하면서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그 상위의 자영업자가 어려워져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저 대책이 생산 측을 지원하는 대책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위기의 시작, 코로나19의 위기 시작은 생산 측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요가 없어져서 생긴 거예요. 수요가 실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재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이게 가능할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지형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주장했었어요. 그게 김경수 지사한테 가서 1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알바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한계 상황에 있는 가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의 대구 경북 지역에 총 2조 4천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2, 3천억이 직접 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 혹은 쿠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이럴 때 가게에게 돈을 주는 방식,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은 아마도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라고 주는 건데 일본이 98년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저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효과를 별로 못 봤거든요. 저금을 했다고요? 지원을 일본이, 했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반드시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내지 쿠폰이었으면 좋겠다. 뭐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네, 이렇게 일단 단기간으로. 저는 그것도 단기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줄 때 예. 일단 1개월 내에 쓸 것, 2개월에 쓸 것, 3개월에 쓸 것 좀 촘촘하게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자고 하면 쓸데없는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이런 그 추경을 빨리 추경 예산이 돌아가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까지 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예.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지역화폐라는 거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서울, 강원도도 이제 발표를 했죠. 여러 군데 있어요. 예. 근데 뭐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화폐. 대부분 이게 소위 그 깡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할인해서 지금 그 지역의 조폭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전 국민 내지는 전 국민의 절반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하려면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면 됩니다. 똑같은 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15% 정도 올렸잖아요. 그래갖고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아니 세금을 계속 걷어가면서 뭘 주겠다 그래요.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면 똑같은 효과인데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요.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으로 100만 원 6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단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게 훨씬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가면 곤란한데 네. 일단 생산 측을 지원하는 대책은 사실 그것도 뾰족한 게 보니까 금융 지원이에요. 네. 이자 낮춰주고 그다음에 돈 빌릴 때 어려웠던 거 좀 네. 편하게 빌리게 해주자.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주자 이런 것인데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의 반 정도를 지원한다고 할 때 세금 지원이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금 지원으로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원래 보편적 복지론자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런 정말 취약한 계층들 있잖아요. 한계 네. 상황에 몰린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제도도 있고요. 긴급구조제 제도도 있고요. 예, 저희가 갑자기 지금 특보 상황이 지금 와서 두 분과 함께 직접적으로 좀 듣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후에 좀 구체적인 저희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또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경제 특집으로 한번 해요. 예, 그걸 따로 좀 시간을 저는 거부입니다. 경제 특집으로 토론할 만큼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냥 의원님 강의 듣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자, 본격적인 각서라고의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좀 중요하고 심각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총선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총선 일정이 지금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주면은 모든 후보들 비례 후보까지도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비례 정당에 대한 얘기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추진 계획 밝히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제가 됐던 발언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이죠. 예, 손혜원 공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최강욱 어떻게 됐어? 주진영 어떻게 됐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과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진보 쪽,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게 예. 우선 지금 현재 정계련은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예, 정당 등록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는 정당 등록증을 받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정당 등록증이 있는 시민을 위하여랑 계문발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호중 의원이 성소수자 논쟁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념 논쟁이나 성소수자 논쟁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념 논쟁의 경우는 민중당의 참여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중당에 과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들어 계세요.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찬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에 세력이 들어있는 민중당의 경우는 이게 또다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는 거고 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네. 예. 그다음에 성소수자 논쟁과 관련하여서는 성소수자 논쟁의 핵심은 민주당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정도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중에 성, 인종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네. 성소수자도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란 이유로 취업이 거부당한다거나 네. 뭐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거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뭐 선거 과정에서 늘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정신은 저는 인류 보편적 정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비례연합 정당에서 성소수자가 만약에 비례연합 정당의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판이 깨지는 수준의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윤호중 총장이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민주당의 취지를 살리자면 성소수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게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려요? 예. 아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상한데? 그게 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이 맨 먼저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등 괜히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쪽하고는 손을 안 잡겠다는 취지인데 그리고 친조국당하고 이제 손을 잡았어요.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도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지역구에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으로 안산에도 꽂고 남양주에도 꽂더니 이제 비례대표는 아예 친조국 비례대표 전문당하고 손을 잡고 이제 만들겠다는 것인데 글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그렇게 크신가요? 저는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오래 갖고 계신지 그리고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아줘서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최민희 의원님. 왜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건 대통령의 정서고 지금 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의 과정인데 이거를 그렇게 아니 그 시민을 위하여가 보니까 친조국당이더만요. 보니까 조국 수호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 만든 정당이 그 혹시 아시는지 시민을 모르지만 위하여던데. 조국 수호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하고 손잡은 거죠. 그거보다 예. 그 우선 성소수자 부분의 발언은 저는 아주 논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녹색당하고 연대를 한다면 그거는 성소수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할 때는 공통분모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화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건 동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다른 참여하는 정당 입장에서 성소수자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가 예. 총선의 테이블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쪽은 소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것을 윤호중 총장이 사전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논쟁적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논쟁에 부담을 안더라도 네. 테이블 위에 성소수자 논쟁을 안 올리겠다라고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이죠. 사실 성소수자 얘기는 핑계 같아 보이고요. 예. 그 정치개혁연대 쪽에는 지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부담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좌지우지하기 힘든 특히 그 범여권의 정치 원로들이 많이 참여해 있으니까 그쪽은 네. 보다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그냥 플랫폼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 껍데기를 빌려서 사실상은 친문 친조국 비례 정당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쪽을 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 모르겠어요. 당 이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도 그 심상정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만요. 자기도 모르는 정당들하고 손을 잡는 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도 정당 이름 잘 모르겠어요. 뭐 그중에 기본소득당인가 뭐 그런 당은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이게 국가혁명 배당금당하고 그 정책을 같이 하는 당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 하여튼 이게 뭐 생긴 지 한 달 남짓된 정당들이라면서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은 사실은. 과거에 정의당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시더니 지금은 심상정 대표랑 뜻을 같이 아니 하시나 봐요. 심상정 대표마저도 모른대잖아요 그 정당을. 아니, 워낙 친하시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니 정당을. 그게 아니라 심상정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의 무슨 기준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예. 같고요. 잠시만요. 아니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예. 비례연합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에서 네.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배치를 네, 했다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려는 그 거죠? 앞에 예. 9명은 예. 그 소규모 정당에 배정하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직도 미래당과 녹색당이 이런 소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일부로부터 내부 정리를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예.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9번 이후로 가기 때문에. 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 듣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998님께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준다는 거 아닙니까? 4598님께서는 세금 깎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 내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은 이런 혜택 받지 못합니다. 4916님 세금 감면 통한 지원보다 지역 상품권 같은 지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진보 쪽의 비례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보니까 앞서 손혜원 의원이 속해 있는 데가 열린민주당이라는 곳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쪽은 그러면은 시민을 위하여 측이 그러니까 여당이 참여한다는 더불어시민당 이름 바꿨다는 그것과는 또 다른 거죠. 네, 열린민주당이 먼저 출발했고요. 예. 그쪽은 이미 비례대표의 윤곽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소구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정당이 꽤 있는 거예요. 진보정당 예. 쪽에서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략상으로는 성공만 하면 그게 더 좋죠. 사실은 3% 이상 정당 득표를 하는 정당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예. 그 소위 자기 진영의 의석수는 그게 더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에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처음 도입하면서 총선을 치를 때 양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서너 개씩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계산해 보면 그게 훨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총선 한번 치러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양당이 그다음 총선 전에 합의했죠. 야, 이거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하자 그래갖고 폐지했어요. 총선 한 번 치르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가장 먼저 탄생한 게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 순번을 놓고 지금 황교안 대표와 또 그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공관위원장 또 한선교 대표와 이렇게 또 갈등이 지금 상황이 지금 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준비한 인서트가 있습니다. 듣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예, 이 문제로 지금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먼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천은 역대 어떤 공천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일부 마찰이 있었죠. 국민 여러분께서 더 큰 정치, 또 더 큰 승리를 위해 작은 홍역을 치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명 가운데 4명이면 20%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는 숫자가 참 작게 보이지만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그건 정치적 의사결정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도 지금 선거가 28일 정도 남았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합쳐서 아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를 하시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네. 김영남 의원님. 예. 지금 정리가 됐나요? 미래한국당의 비례 인원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쪽에서 조정한 비례대표 순번을 다시 조정한 명단이 나왔죠. 예. 그 명단을 글쎄요. 이게 이제 미래한국당 내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승인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법률적으로는 별개 정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요. 네. 선거법에 상당히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선을 넘나들어서 제가 다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진짜. 예. 미래한국당 내에서 조절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미래통합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거든요. 법률적으로. 네네.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옛날 솜씨 없는 뭐가 어쩐다고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초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왜냐하면 한선교 대표가 대표된 것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의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신뢰 관계에서 자매 정당을 만들면서 이제 사무총장을 당대표로 사실은 만든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게 형식이 그렇게 정해지면 또 독자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독자적으로 공관위를 구성했고 또 대중에게 소구력 있으려고 공병호 위원장 한 겁니다. 소신 있는 분을. 그래서 그분을 할 때는 대중적으로 공병호 씨가 갔구나 점수를 땄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정치라는 게 말 바꾸고 이렇게 법을 피해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정치인데 이번에는 조금 황교안 대표께서 면이 빠지게 된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그런데 그러면 한선교 대표가 한 그 공천은 잘한 거냐. 예.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해져 버렸어요. 전투성. 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주경님 같은 경우는 여야가 탐내는 후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21번이 됐다는 건 그거는 대중적 시각에서도 문제가 있는 공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4명을 바꾼다는데 그 4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마도 윤주경님 같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선교 대표께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늘 정치라는 게 하루 살고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불리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발등 찍힌 발이 욕을 먹을지 믿는 도끼가 욕을 먹을지는
저는 뭐 믿는 도끼가 훨씬 욕먹을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나 모습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총선이 27일 남았거든요. 예. 이렇게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더라도 찍힌 티를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지만. 아야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야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갖고 이게 확실히 찍혔구나. 예. 이걸 다 알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20대 총선이 당시 새누리당 압승할 줄 알았는데 네.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정말 처참하게 깨졌잖아요. 네. 그 이후로 다 깨졌어요. 사실은 대선 깨졌지, 지방선거는 더 많이 깨졌지. 네네. 이제 이 살아날 기회를 잡았는데 또 다시 공천 문제로, 그것도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4년 전의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의 공감대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고 당대표라면 자기 발등이 도끼에 찍혔어도 그걸 아야 소리를 안 내고 좀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크게 안 다친 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라도 좀 잘 해야겠죠. 초반에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뭐 25석에서 27석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보 쪽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공천 갈등 때문에 나중에 선거 이후에 복당이라든가 이 문제도 좀 잘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싶은데요.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 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황교안 그래요? 대표는 빨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내에서 네. 이게 무슨 미래한국당의 쿠데타다. 이런 게 보도되면 그때부터는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네. 지금 지금 비례정당 문제로 골치를 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처럼 김영남 의원님처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라는 대안을 내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고 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지금 선관위가 비례자매정당을 허용하면서 이 혼란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비례자매정당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을 빨리 바꾸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조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뭐 여당과 가까운 패널이라 그래서 지금 뭐 미래한국당의 이런 내부 비례 공천 문제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처지가 서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더 이상 비례 문제로 비례정당 문제로 이렇게 막 혼란을 빚지 않는 쪽으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여야 것 같습니다.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은 50보 100보예요. 네. 객긴 독긴인데 22대 총선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